1950년 9월 28일 유엔군이 북계군을 몰아내고 서울 수복이 되자 피난을 떠났던 시민들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피난 중에 헤어진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집은 무사히 잘 있을까요? 이런저런 생각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막내 아들은 지게에 업고 가고 있네요. 가족 모두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옵니다. 벽에 있는 무수한 총탄 자국은 당시 얼마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국군 막사에서 밥을 하는 피난민, 국군의 보호를 받는 이분들은 운이 좋은 편입니다. 아픈 가족을 업고 가는 장면입니다. 가족을 위한 책임감과 희생정신이 존경스럽습니다. 대구로 피난 왔던 경북 지역 주민들이 칠곡 외관을 지나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집을 짓는 장면을 한참을 촬영합니다. 특별한 재료도 없이 돌과 흙으로 금방 집을 짓는 모습이 종군 기자의 눈에는 매우 신기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피난민들이 칠곡 다부동을 지나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 지옥 같았던 격전지가 북계군이 떠난 후 평화롭게 보입니다. 노부부가 무덤덤한 표정으로 폐허가 된 건물 잔해를 치우고 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궈낸 소중한 보금자리가 가루로 변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북계군은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건물과 가옥을 최후의 방어 거점으로 저항합니다. 미의 병대는 가옥 하나하나를 점령하기 위해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아이들이 건물 잔해 속에서 벽돌을 고르고 있습니다. 비극적인 전쟁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모습이 대단합니다. 폐허 속에서 평화롭게 이발을 하는 장면이 영화 피아노의 한 장면이 생각나게 합니다. 전쟁의 비극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을 주는 피아노의 선율처럼.
견디기 힘든 전쟁의 비극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털고 일어서는 조상님들의 저력은 대단합니다. 주민들이 온 힘을 다해 빠르게 도시를 복구하고 있습니다. 남자도 하기 힘든 삽질을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강한 정신력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신문을 끝낸 두께군 여성 포로가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으로 도망치다. 분기읍에서 보병제 8사단에 생포된 북계군입니다. 포로가 된 북계군 300명이 호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원도 마을, 주민이 태극기와 인공기를 들고 있습니다. 국군이 태극기를 주면서 태극기를 개항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극기가 무엇인지, 인공기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이분들에게 전쟁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서정철 육군준장은 명문 집안의 장남으로 통영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본 명문대학 주오대학 재학 중 해방이 되자 국방경비대에 입대했고 육군사관학교를 2기로 졸업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는 육군사관학교 동기생으로 가까운 사이였다고 합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보병 제3사단 27대대 대대장으로 잠전하여 국군 최초로 38도 선을 돌파합니다. 서정철 중령은 용맹하고 뛰어난 지휘관으로서 1951년에는 작전 능력을 인증받아 3사단 부사단장으로 진급합니다. 1950년 10월 1일 국군 제3사단 23연대, 27연대가 38도선을 넘어 북으로 진격하고 있습니다. 38도선을 돌파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기념해 감격스러운 기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악수하는 분이 3사단 23연대장 김종선 대령과 플랭크 키팅 소령입니다. 한국 전쟁사에 길이 남을 기념비적인 영상에 비운의 장군 서정철 준장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육군 기갑학교 교장, 육군본부 작전과장 등을 거쳐 미국 육군 참모대학을 졸업했습니다. 1950년 한국으로 돌아와 제28보병 사단장에 임명되었습니다. 서정철 준장은 평소에 모든 일을 철저하게 수행하려고 노력한 군인이었습니다. 부하 장병이 서정철 준장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어려울 만큼 매사에 높은 수준의 성과물을 요구했고 군 간부 비리에 관해서는 엄격했습니다. 평소 부하들에게 현대 장교들은 운전, 영어, 타자에 능해야 한다 라고 장교들을 시험할 정도로 지식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육군 제1군단에 작전 배속된 28사단에 전투정찰대 운영 시범훈련을 실시하라는 명령이 제육군단장 백인엽 중장으로부터 내려왔다. 군단장에게 지시를 받은 서정철 장군은 시범훈련에 참여할 대대를 고민했다. 6297 부대 1대대를 정찰 시범부대로 선택했습니다. 1925년 평안도 출신인 정권 중령은 648기생으로 미 육군 보병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장래가 유망한 장교였습니다. 미군 군단장이 참관하는 훈련으로 소장 진급을 앞둔 사단장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훈련이었습니다. 대대장인 정구원 중령은 독실한 개신교 신자로 사생활이 깨끗하고 업무 수행 능력도 뛰어났으나 문제는 자존심이 지나치게 세서 부당한 명령이나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반박하는 불같은 성질이 있습니다. 1959년 2월 19일부터 대대 수색 정찰 시범을 시행하기로 하고 강도 높은 훈련으로 준비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단장이 시범 전날 훈련 준비 상황을 시찰하기 위해 당일 오후 이시경 일대대에 도착하였는데 이때 일대대는 주둔지 뒷산에서 분대 단위로 시범훈련 중이었습니다. 이를 서정철 준장은 예하 지휘관들에게 소대 단위로 훈련 형태를 변경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정구원 중령은 이 지시에 반발했습니다. 지금 훈련 형태를 변경하면 수색 정찰을 다시 해야 하는데 날이 어두워져서 수색 정찰을 할 시간이 없다는 점과 화력 증강과 수색 정찰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이었다. 화력 증강은 위력 정찰이지 수색 정찰이 아니다며 정 중령은 서 장군에게 사단장 각하께서 뭘 모르시고 말씀을 하신다. 사단장을 무시하는 듯한 언행을 하며 사단장의 지시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정중령의 말에 격분한 서장군은 내가 내 놈한테 정찰훈련 교육받으러 온 줄 아느냐 면서 지휘봉으로 정중령의 복부를 서너 번 쿡쿡 찔렀다. 정중령은 며칠째 밤낮 없는 훈련에 지칠 대로 지쳐 신경이 곤두서 있던 차에 참지 못하고 사단장 앞에서 허리에 양손을 올리는 불손한 자세로 이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며 대놓고 항의했습니다. 서 장군은 이러한 정중령의 말대꾸에 더욱 격분하여 정중령의 얼굴을 가격하였고 안경이 깨지기까지 하였습니다. 정중령은 카카 고정하십시오라면서 서 장군을 만류하려 했다. 이에 서정철 준장의 직속 부하이자 정구원 중령의 직속 상관인 송광부 대령이 정구원 중령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서 장군은 대대장실로 들어와서도 노기를 풀지 못하고 뒤따라 들어온 정중용을 향해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뒷문으로 나가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이때 정구원 중령은 철컥하는 소리를 듣고 사단장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피해망상에 빠지게 됩니다. 뒷걸음질로 대대장실 뒷문으로 나온 뒤 정중령은 자신의 45구경 권총에 실탄을 장전했습니다. 서 장군이 뒷문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오자 정중령은 드디어 나를 쏘려는구나 라고 인하여 3미터 앞에 있던 서 장군을 향해 3발을 발사합니다. 총탄에 맞고 쓰러진 서 장군에게 정중령은 나머지 4발을 모두 명중시켰고 사단장은 그 자리에서 돌아가십니다. 정중령은 범행 직후 곧바로 특무대에 자수하여 검거되었고 사건 현장에 있던 연대장 송광보 대령도 살인방조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군사법정에 회부된 정중령은 서 장군이 나를 쏘려고 권총을 장전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자위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애당초 서 장군의 총에는 실탄이 없었음이 밝혀집니다. 정구원 중령은 1959년 대구 육군정보학교 야외교정의 산골짜기에서 34살의 나이에 총살당합니다. 정중령이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70살의 노모와 처자식을 남기고 먼저 가는 것이 미안할 뿐이다. 앞으로 자신의 개인 목적을 위해 부하들을 구타하거나 혹사시키는 병영 내 악습이 없어지길 빈다. 나는 지금까지 양심적으로 신념에 따라 살아왔다고 자부하며 깨끗이 죽는다고 생각한다.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극도로 열악한 당시 군 환경에서도 비리를 용납하지 않던 정직하고 훌륭한 군인이었습니다. 정중령은 하사관 차출 거부 외에 부사단장의 쌀 상납 요구를 거절한 바 있을 정도로 꼿꼿한 장교였고 서 장군도 사단장 재직 당시 사병들에게 정량급식을 이행하지 않은 장교들을 엄벌에 처한 당대복이 드문 강직한 장군이었습니다. 자존심 강하고 불같은 성격의 강직한 군인이 불행한 시절에 만나서 발생한 역사적 비극입니다.